자, 전산회계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우리 전산회계 시험 2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한상사와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한상사는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한상사의 회계 처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당 문제들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요, 무한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때는 회사 등록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거래처 등록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여러분들 바로 보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회사 등록 고치는 문제입니다.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뭐 하시오?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로그인을 어디로 하셔야 됩니까? 무한상사로 하셔야 되고요. 자, 무한상사와 관련된 회사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자, 대표자 명의 김지술이 아니라 이학주로 수정해야 될 거고요. 엔터로 넘어갑니다. 엔터. 자, 대표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자, 우리나라에서 거소일이 183일이면 이상이면 거주자, 이하이면 비거주자로서 이제 소득세법에 대한 원천 소득으로 잡는 금액이 국내 원천으로 볼 거냐, 국외 원천까지 포함할 거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도 수정할까요? 13527403777이 아니라 130475050 자, 엔터로 넘어가고 자, 개업 연월일도 수정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자,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닫기로 나오시고요. 이번에는 자,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된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당기순이익이 4,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내용 보시고 자, 상품 매출부터 확인해 봅니다. 상품 매출이 얼마입니까? 3억이고요. 자, 매출 원가는 자, 1억 9,120만 원 잡혀 있는데 자, 매출 기초상품 최고액 1,300, 단기 매입액 1억 8천, 자, 단기 상품 최고액, 자, 기말 상품 최고액 180만 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급여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차량 유지비. 지금 차량 유지비가 5,05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350만 원이네요. 350만 원으로 바로 수정. 더하기 엔터 하시고 자,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자, 이자 수익 금액도 얼마로 수정합니까? 220만 원으로 수정 엔터. 임대료, 자, 이자 비용. 그런데 뭐는 없나요? 기부금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 두 글자 기부금 엔터 치시고 엔터. 금액 얼마 입력하면 됩니까? 303 더하기 엔터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4,250만 원으로 수정됩니다. 자, 당기순이익 맞으면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닫기. 자, 4,250만 원.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우리가 받을 돈과 줄 돈, 채권과 채무가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누구에게 줄 돈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서 입력할 건데요. 자,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 지급어음, 단기 차입금으로 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바로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있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러오기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잔액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월평상사가 3,500이 아니라 자, 문제에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500 엔터 치시고 잔액이 0원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쭉 내려오시면 우리 부채에 지급어음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급어음에 대해서 도륜상사로 잡혀 있는데요. 1억이 아니라 얼마다? 1억 5천이다. 엔터. 자, 차액 영원 확인하시고.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코드 도움 F2 이용하셔서 어딥니까? 선익상사 엔터 치시고 금액 얼마? 8천만 원 엔터로 입력하시고 차액 영원 확인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자, 모든 그 탭에 입력한 내용들이 저장되면 닫기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처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코드 번호 99871로 등록할 건데요. 자, 우리 거래처 등록 들어가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 보시면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용카드 거래처로 가셔서 거래처 코드 99871 입력하시고 거래처명은 CNJ카드, CNJ카드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무슨 카드입니까? 매입 카드입니다. 매입 누르시고 자, 매입 카드 번호를 여기서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중간에 바 넣어주시고요. 5, 6, 7, 8 자, 넣어주시고 9012 3452 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용 카드로 선택하시고요. 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바로 엔터로 저장하고 닫기 누릅니다. 뭐 그냥 나와서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 엔터로 저장하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전표라고 하는 것은 분계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다. 자, 분계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거래의 내용을 계정 과목과 화폐 단위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거래 이중성을 통해서 복식부기의 원리로 기록하는 것이다. 자, 7월 2일 분계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 대금 중 550만 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다.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나머지는 현금으로 줘야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50만 원 되겠네요. 자,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2일.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가셔서 자, 차변에 상품 계정 불러옵니다. 엔터, 엔터, 엔터 넘어가셔서 얼마였습니까? 600만 원. 넘어오셔서 대변에 자 넘어갈 때 우리 엔터 치는 거죠. 대변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내가 정해진 날짜에 어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지급어음 눌러주시고요. 자,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어느 거래처에 발행돼야 되는지 발행된 것인지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성심상사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 즉 122번을 넣는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행한 어음의 금액이 600이 아닌 얼마이기 때문에 550이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고 엔터로 대변 복사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복사되는 성심상사는 거래처 코드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셔도 되고 뭐 스페이스바로 지우셔도 되고 또 현금을 성심상사한테 준 건 맞으니까 뭐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7월 2일 전표. 자, 이번에는 8월 5일 전표 보겠습니다.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전 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가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토지의 매입 시 지급하게 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사용 목적이다. 자, 토지를 취득하고 얘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만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용까지 가는 과정 중에 취득 목적에 따른 과정 중에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비용은 따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뭐 해준다고 했냐면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세금과 처리하지 않고 무슨 처리한다? 토지 처리한다. 그런데 이때 토지의 취득시, 즉 매입시입니다. 매입시.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토지의 뭡니까? 매각시입니다. 매각.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의 토지의 매입시, 유형자산의 매입시, 취득 부대 비용을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셔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자,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즉,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 처리할 겁니다. 수수료 비용. 자, 근데 수수료 비용이, 사실은, 비용이니까, 판관비 비용, 즉 800번대 비용도 있고 900번대 비용도 있는데요. 뭐 토지가 어떤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900번대가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당 문제에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00번대, 900번대 모두 답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자,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5일 전표 입력합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8월 5일.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현금으로 줬는데 출금 전표 처리해 주셔도 되죠.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도 있고 몇백 번대도 있다. 900번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토지 자체가 어떤 목적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자, 그냥 800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 대변에 현금 350. 자, 해당 문제에서 저교에 자, 토지 매각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써놓는 것이 바로 실무에서는 중요한 저교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때는 시간적인 개념 때문에 저교를 생략하는 그런 전표 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8월 19일. 판방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2천만 원 및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6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자, 거래처 탐방상사에서 차입했다는 것은 빌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빌린 돈, 부채 2천만 원과 이자까지 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급한 문제예요. 즉, 부채가 감소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기 차입금 얼마? 차변으로 부채 감소 2천.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얼마다? 60이다. 이걸 뭐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얼마? 2,06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탐방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가셔서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탐방상사 얼마입니까? 2천. 2천에 대한 이자 비용이 60이었어요. 따라서 이걸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2,060만 원 지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8월 20일 문제. 자, 판매용 노트북 1,500만 원과 업무용 노트북.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지금 노트북이 2건에 대해서 지금 거래가 있었는데, 그 목적, 그 가지고 있던 자산의 목적이 판매용
판매용이냐 업무용이냐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자, 판매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 즉 뭐란 뜻이고 상품이란 뜻이고, 얘를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뭐란 뜻입니까? 비품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산, 노트북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이었다면 판매 목적이었다면 재고 자산인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이걸 사용할 목적, 즉 업무용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유형 자산인 비품이 되는 거죠. 이걸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금 상품 1,500, 비품 1,0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월 20일 가서 자, 차변에 상품 얼마? 1,500. 자, 비품 얼마? 100만 원. 대변에 뭐로 지급하였다? 예, 보통 예금으로 1,600만 원 지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3일 문제. 4월 1일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이 발견돼서 가지급금 처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소리상사한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몇 월 며칠 전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4월 1일 전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무슨 일이냐면 4월 1일 날 이 거래가 발생했는데 돈이 나갔는데, 돈이 얼마가 나갔는데요?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무슨 처리했다는 겁니까? 가지급금 처리했다는 겁니다. 얼마? 50만 원. 원인 불명의 금액. 그런데 지금 며칠입니까? 8월 23일 날 이 가지급금의 출처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리상사한테 지급한 외상대금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외상대금인 외상매입금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하면 그럼 이 전표가 잘못된 거네요 라고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먼저 만약에 이 전표를 먼저 취소하고, 자, 현금 얼마, 제가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답이란 뜻이 아니에요.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쓰고, 내가 뭐 회수했다. 현금을 줬다. 뭐로? 외상대금으로. 외상매입금 감소 얼마? 50만 원 현금 준 거다. 50만 원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금은 이제 똑같은 계정이니까 이렇게 굳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만. 즉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의 출처를 우리가 뭐 했다?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로 가볼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누구 거 갚은 거였어요? 소리상사. 얼마? 50. 대변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급금의 출처를 확인했다. 얼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했다. 도착한 거죠. 자, 10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짜를 보세요. 시계열적으로 보면 10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상품이 도착했어요. 얼마짜리가? 300만 원짜리가. 그럼 우리가 계약금 차감한 270만 원만 나중에 주겠다라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할 건데요. 자, 먼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요. 10월 1일 전표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분계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 차변에 선급금 얼마? 30 계약금을 지급한 거다. 계약금 지급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입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지금 10월 10일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 도착했어요. 그럼 상품이 얼마짜리였냐면 300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금을 얼마만 주면 돼요? 30 제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럼 30을 제하죠. 30을 없앱니다. 선급금 얼마? 30만 원 없애고 나머지 얼마 줄 건데 270만 원을 줄 건데 이게 바로 뭐다?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선급금도 그렇고요. 외상 매입금도 그렇고 고구려 상사 코드 반드시 넣어줍니다. 자, 날짜 10월 10일 차변의 상품 얼마? 300. 대변의 선급금 얼마였어요? 고구려 상사한테 대한 선급금이 30만 원 제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우리가 갚겠다. 그리고 고구려 상사 꼭 넣어주시고요. 각각 넣어주시고 270만 원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8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 한마디로 휘발유나 그죠? 예, 경유나 이런 거겠죠? 예,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11월 18일에 3만 원의 지금 금액을 사용한 건데요. 이거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죠. 차량 유지비 처리하겠습니다. 자, 날짜 확인하시고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18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얼마? 3만 원. 800번대로 가죠. 800번대로. 네,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세 우리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오죠? 예, 맞아요. 상반기, 하반기. 네. 제가 지금 고생을 잠깐 하느라고. 자,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 얘기할 때 이거 자동차와 관련된 부대 비용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취득하고 얘를 모아는 과정에서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요 중간에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 있냐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어요? 차량 운반구 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이런 거는 차량을 샀는데 취득세를 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차량 운반구 가격에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면서 발생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금과분과 처리할 거고요. 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요즘 세금도 카드로 납부하잖아요. 현대카드로 납부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면서 현대카드라는 거래처 코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부할 세액과 관련해서 25만 9,740원 확인하고요. 자, 12월 20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의 세금과 공과 25만 9,740원. 대변의 뭐예요? 미지급금. 네, 현대카드. 25만 9,740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11월 5일 볼까요? 자, 영업부 직원의 10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11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이게 뭐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과분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잠깐 구분해 놨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금 11만 원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급여를 줬겠죠. 보통 예금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뭐로 납부해서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죠. 얼마를? 11만 원을. 그럼 이거 뭐에 감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예수금에 감소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무슨 처리했다는 겁니까? 세금과분과 처리했다는 거니까 우리 세금과분과를 뭐로 수정하면 됩니까? 예수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수금. 자, 날짜 11월 우리 며칠입니까? 5일. 세금과분과를 뭐로? 예수금으로 수정. 예수금. 네. 그래서 부채의 감소 처리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1월 28일. 자, 상품 매입 시에 당사가 부담한 걸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가 있대요. 매입 시의 운반비. 그런데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거래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11월 28일 가볼까요?
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이를 해보죠. 자, 차변의 상품 753만 5천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 75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얼마? 3만 5천 원.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요 3만 5천 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운반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반비를 누가 대신 낸 거예요? 냈다고 보는 거예요. 양촌, 우리 회사가 어디예요? 예, 무한상사죠. 무한상사가 부담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한상사가 부담했다고 보고 입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입시 부담한 그 상품 매입 시 부담한 그 운반비이기 때문에 요 3만 5천 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상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부담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부담한 거라는 거예요? 양촌 상사가 부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의 매입가액의 취득부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발생한 게 아니라서 상품의 금액을 753만 원이 아닌 3만 5천 원 차감한 750만 원만 계상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외상 매입금은 양촌 상사한테 얼마 갚으면 되는데 750만 원 갚으면 되는데, 요 3만 5천 원은 내가 갚을 필요가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제외시키고 요 분계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얼마로 수정하시고 750만 원으로 수정하시고, 자, 요거는 뭐 해준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삭제, 현재 라인 삭제.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현재 라인 삭제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표 수정 문제 마무리하고요. 닫기. 결산 정리사항 가보도록 합니다. 자,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부 직원 들의 급여 100만 원이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게 왜 결산 때 문제가 나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회계는 기간별 회계 12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12월 달 급여인데요. 언제 준대요? 다음 달, 다음 연도 5일에 준대요. 1월 5일에 준다는 뜻이겠죠. 다음 달 5일이니까. 그 얘기는 이번 연도의 비용이 맞지만 다음 연도에 줬다는 건 이번 연도를 못 줬다는 뜻이니까 분개를 해주죠. 차변의 급여 얼마? 100만 원 넣어주고, 이건 이번 달에 못 준 뭐다? 미지급 비용 부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00만 원. 자, 이거 몇 월 며칠자로 입력하시는 거죠? 결산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차변의 급여. 자, 우리 800번대 급여 값입니다. 800번대 급여 얼마? 500이 아니죠. 100. 대변의 미지급 비용. 네. 문제라도 월급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쵸? 100.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결산일 현재, 자, 송호품에서 사용한 송호품비가 20만 원이다. 자, 우리는 송호품 구입 시 전액 자산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송호품은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무한 처리도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건 소모품 처리했다는 뜻이고,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 비처리했다는 건데, 자, 결산 시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용분에 대해서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자,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계속 이월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분에 대해서 무슨 처리합니까? 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 비처리해야 되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다 사용할 걸로 봤다는 건데, 뭐가 있다면 미사용분이 있다면 이걸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소모품 처리해야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자,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자, 사용분이 있대요. 그럼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소모품 비처리합니다. 자, 12월 31일자로 가셔서 자면에 소모품 비 800번대에 갑니다. 얼마? 20만 원. 대변에 소모품 얼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7만 원이 있대요. 자, 이것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 과부족은 장부와 현금의 실제 잔액이 맞지 않을 때, 자, 현금이 부족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 과부족을, 현금이 남았어요. 실제로 과잉됐으면 대변에 그 금액을 내는 건데요. 이 경우에 지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했다는 것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이니까 이자 비용 처리할 걸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직접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밑에 가셔서 이런 장부를 볼 줄 아는 게 우리 중요합니다. 가셔서 보시면, 자, 현금과 부족의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습니다. 이건 부족해서 차변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금 과부족 같은 임시 계정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어떤 대출 의사결정에 반영할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임시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부족 계정이 차변에 있을 때 이걸 대변으로 보내면서 그 원인이 뭐였는지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이자 비용이었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원인을 발견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잡손실 처리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행히 발견했네요. 자, 그러면 몇 월 며칠자로 가셔서 12월 31일자로 가셔서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지금 과부라고 쓸게요. 현금이라고 쓰면 현금이 들어가니까 과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할게요. 얼마? 7만 원. 알고 보니까 얘가 뭐더라? 아, 이자 비용이더라. 이자 비용 얼마?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현금과 부족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몇 월 며칠자로 12월 30일자로 가보면 현금과 부족의 잔액이 7만 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쵸? 차변의 대변의 합계액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뜻이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지금 이게 어쨌든 2022년도에 봤던 기출인데요. 요건 제가 수정 안 했어요. 요 날짜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니까 그냥 그대로 뒀어요. 자, 볼까요? 자, 지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건데요. 1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그럼 매년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것인가? 자, 정액법 공식이 뭐였나요?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배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원가가 얼마였는데 6,550이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얼마를 예상한대요? 1억이 아니죠? 1,550. 그러면 이 중에 얼마를 10년 동안 얼마가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까? 5천만 원이. 이게 바로 금액이 뭡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금액이 얼마이다? 5천만 원이다. 근데 이걸 매년 동일하게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년이니까 5천만 원 10년 후 나누면 얼마? 500만 원으로 우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그래서 500만 원을 우리 어디 낼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직접 분개하셔도 되고요. 우리 쉬운 방법으로 합시다. 어디로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그냥 확인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라는 란이 있고 비품 란에다 얼마 넣으시면 돼요. 그냥 5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엔터. 다시 왜냐하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했으니까 계산한 금액을 비품의 감가상각비에다 500 넣으시고 자,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점표 추가 누르셔야 돼요. 점표 추가. 예. 그리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닫기. 자, 한번 점표 입력 가볼게요. 12월 31일 가보면 요 감가상각비 500,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하셔던가 아니면 직접 차변 대변에 감가상각비와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즉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디로 가기로 했죠? 거래처 원장 가셔서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 조회하시고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외상에서 F2 누르셔서 조회하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공란 엔터 치시면 전체 거래처 조회되고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찾는 거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갈마 상사의 7,63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 메모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으셨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 말과 비교하여 자, 단기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기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전기 말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교 재무제표에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 계정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재무상태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계정이 손익계정, 수익이나 비용이었으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겠지만 이것은 이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셔서 자, 그런데 전기 말하고 우리 어디를 비교하는 겁니까? 단기 6월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몇 월로 조회하시고 6월로 조회하시고 6월로 조회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외상 매출금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보는 건데요. 자, 전기에는 얼마입니까? 50인데 단기 6월 기준으로는 언제예요? 200이기 때문에 자, 대손 충당금으로만 보면 50에서 200으로 150만 원이 뭐 했다? 증가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증가 감소 여부까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50만 원만 쓰면 안 되고 150만 원 증가 이렇게 기록하셔야겠습니다. 150만 원 증가.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자, 6월 말 현재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차익인데요. 요것도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조회한 게 몇 월이기 때문에 6월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 여기서 유동 자산 금액 확인되시죠? 예, 유동 자산이 얼마입니까? 4억 6,376만 9,900원. 네, 적어 놓으시고 또 우리 뭐랑 비교하는 거였냐면 유동 부채랑 비교하는 거였는데 쭉 내려보시면 자, 유동 부채 금액 확인됩니다. 얼마입니까? 3억 4,713만 6,600원. 네, 계산기로 두드려서 차액을 확인합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1억 1,663만 3,300원. 네, 그렇게 기록하시고 나오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계산기 메모할 그 필기도구 반드시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무했고요. 자, 이론으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우리 몇 문제죠? 예, 15문제 사지선다형으로 우리 바로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네, 좀 답안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중 갈까요? 자,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순서를 어떻게 씁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주석은 실질적인 표는 아니지만 주석까지 우리 뭐로 봅니까? 재무제표로 봅니다. 여기서 아닌 것은 합계 잔액 시산표죠. 물론 재무제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우리 결산 예비 절차의 한 부분이지만 재무제표는 아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져 있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가 뭐라는 거? 재무 상태표라는 거. 그럼 재무 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시면 보통 예금, 현금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산으로만 이루어졌네요. 자산.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나온 거 보면 이거 수익과 비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선급 비용은 뭡니까? 단기 비용이 아니에요. 미리 지급한 차기 비용이에요. 차기 비용, 차기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은 차기 수익이에요. 차기 수익. 즉 단기 수익,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입장에서는 선급 비용은 자산, 선수 수익은 뭐라고 배웠냐면 부채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선수 선급이 들어갔다는 건 단기 수익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은 단기 시점으로 선수 수익은 부채, 선급 비용은 자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수익하고 비용에 꽂히지 마시고 미수, 미지급 요거에 꽂히셔야 돼요. 수익인데 못 받았다? 그러면 자산이지. 비용인데 못 줬다? 그 부채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답은 4번이죠. 4번. 2번의 답은 4번.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 종류에 맞는 거래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교환 거래. 교환 거래의 의미는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거래를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 15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비품입니다. 비품 150. 나중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1번이네요, 바로. 자,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자, 현금으로 회수했고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했다. 50만 원. 자,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부채를 갚은 문제예요.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현금을 지급했다. 자산의 감소. 자, 이자 비용을 현금 지급했네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서는 답을 몇 번으로? 네, 1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 5월 10일 주식회사 무릉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네요. 판매 목적의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자, 당좌수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거래되어 있는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표를 발행했다. 그래서 당좌예금 처리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당좌수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고? 거래처 발행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동전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거래처 발행 수표,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 무슨 처리한다? 현금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현금 처리.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인데요. 우리 요거 한번 더 기억해 볼까요? 아이당당, 유동현.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저도. 내가 발행한 건 당전 발행이라고 하고 이걸 당좌예금 처리한다. 거래처가 발행한, 네가 발행한 건 무슨 발행이고 동전 발행이고 무슨 처리한다? 현금 처리한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매입하고 우리가 발행한 건, 내가 발행한 건 뭐예요? 네, 무슨 예금? 당좌예금. 거래처가 발행한 거, 거래처가 발행한 거는 유죠. 예, 동전 발행이고 무슨 처리한다? 네, 현금 처리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2번. 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외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서 자산인데요. 자, 지금 기초에 회수 안 한 게 넘어온 게 얼마가 있대요? 30이 있대요. 30만 원. 자, 이거 증가 요인이죠? 근데 단기에 회수한 게 있대요. 단기에 회수한 게 얼마 있대요? 70만 원 있대요. 그리고 회수 아직 안 한 것도 있대요. 기말에 얼마 있대요? 40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회수한 게 70이고 회수 안 한 게 40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게 얼마였다는 뜻이 되고요. 110이었다는 거고 이 중에 기초에서 회수 안에서 넘어온 게 30이 있었으니까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80이었다는 거죠. 80. 그래서 얘도 얼마가 돼야 되죠? 110이 돼야겠네요. 답은 몇 번? 3번. 자, 다음에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체계를 잘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나는 너무 헷갈린다 하면, 여기 우리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계정검 및 적요 등록의 체계를 한번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당좌자산이 제일 유동성이 높죠.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무형, 유형, 무형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당 문제를 요 유형에 따라서, 이 체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면, 자,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상품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 토지는 유형자산이에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미수금은 당좌자산인데요.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아까 들어가서 당좌자산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이 어디냐면 쭉 내려보시면 120번에 미수금이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상품, 우리 유형자산의 토지, 무형자산의 개발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하나. 네, 그래서 이 코드 체계를 한 번씩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지면 미수금이 1번, 상품이 2번. 왜냐면 당좌 재고니까요. 그 다음에 유형, 무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상품, 토지, 개발비. 답은 몇 번? 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 총이익은 상품 매출액에서 뭘 차감하는 거죠?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매출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되는데,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매 목적의 상품 중에 팔리지 않은 게, 팔린 게 매출원가고 팔리지 않은 게 기말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보면 원래 있던 기초가 있었다. 얼마가? 4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필요해서 우리가 뭐 했다? 매입했다. 얼마를? 1,000만 원을. 그런데 매입했다가 물건값을 깎았다. 얼마를? 10만 원을.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매입 금액은 얼마로 볼 수 있다? 990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990이다. 따라서 400에다 990을 더하면 1390이 되는 거고, 자, 원래 있던 재고에다 이번에 매입한 것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치를 팔 수 있는데 1390만 원어치를 팔 수 있는데 기말에 팔리지 않은 게 얼마 있대요? 600만 원어치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790이죠. 자, 매출 원가. 혹시 계산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네, 맞네요. 790. 자, 그래서 1100에서 790을 차감하면 답은 얼마? 3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8번. 다음의 회계 자료에 의한 당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지금 기초자산, 기초자본, 당기 총비용, 기말자본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익법하고 재산법 기억나실까요?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뭘 빼면 총비용을 빼면 뭐가 계산된다는 것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는 것이었고,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뭘 차감하면 기초자본을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요 총수익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서로 뭐 한다는 가정하에, 같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총비용도 나와 있으니까 총수익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말자본에서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기초자본 얼마 차감하면 60만 원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니까 40만 원 나오니까 요 40만 원이 동일한 당기순이익이라고 보고, 자, 지금 총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11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0만 원 차감했을 때 차이가 40만 원이니까 총수익은 얼마다? 15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계정 과목 체계에서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당좌자산하고 뭐냐면 재고자산입니다. 아닌 것은요, 예,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요 체계가 달달달달 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 전산회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산 세무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시간적 단축을 이뤄주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체계에서 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 유동자산이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은 비유동자산이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갈까요? 자, 다음 중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산한다는 것은 매입 시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데요. 당연히 매입가액은 가산해야 되죠. 가산해야 되고요. 자, 매입 시 발생한 하역비, 매입 시 발생한 운임비. 예, 하역한다는 것은 물건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 내려야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산하고요. 운반비도 가산하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것은 우리 매입 환출이죠. 이거는 오히려 뭐 해줘야 돼요? 예, 차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자, 11번 갈게요.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자 유리창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수익적 지출이었대요.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 수익적 지출은 뭐였냐면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떠한 그 비용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는 것이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할 걸 지금 무슨 처리한 겁니까? 자산 처리를 한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무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과소 계상되고 자산은 과대 계상됐겠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걸 자산 처리했으니까요. 자 비용이 과소가 되니까 이익은 과대가 되고 이익이 과대가 되면 또 자본도 증가하는 효과가 그러한 효과라고 표현하기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았어요. 부채 아니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용이 과소계상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요거는요 거래 판료서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 부채가 증가, 자본이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래의 판료소예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이 해당 문제는 뭘 보는 겁니까? 잔액을 보는 건데요. 이 잔액은 증가하는 곳에 남습니다. 뭐 하는 곳에 남는다고요? 증가. 우리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고 부채나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인데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요.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옆에 대여금은 자산이다. 차입금은 부채다.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헷갈리라고 나왔네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임대보증금은 내가 임대하고 뭐 한 거예요. 보증금 받은 거라서 계약 종료되면 돌려줄 제가 대변의 부채라고 했잖아요. 대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차변의 나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좀 거꾸로 돼 있죠. 답은 2번 옳지 않은 거. 선급금 자산 맞아요. 선수금 부채 맞아요.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나의 권리. 선수금은 계약금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될 나의 의무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미수금 자산, 미지금 부채.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이다? 2번. 자,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자,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한번 볼까요? 그럼 분기를 써볼까요? 차변에 현금, 단기 대여한 문제네요. 그러면
돈 빌려준 거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얼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얼마 100만 원. 여기다는 100을 안 쓰고. 자, 그러면 이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잖아요. 4번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네.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래는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사업주가 단기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럼 그 자본금의 감소죠. 인출금 처리할 거고요. 자, 지금 인출금이 무슨 계정이에요? 자본금의 두 번째 계정, 즉 자본금 계정의 임시 계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 인출금 계정.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 이거 개인 용도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 개인 기업의 개인 용도는 인출금 계정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 1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분개를 좀 하면서 갈까요? 예, 1번만 했네요. 분개를. 그죠? 2번도 할게요. 자, 단기 대여금 회수했습니다. 그럼 대변의 단기 대여금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런데 개인 용도로 가져갔어요. 그럼 자본의 감소예요. 그럼 인출금. 차변으로 와요. 자본의 감소니까. 얼마? 100만 원. 이번에는 인출금 계정의 잔액, 즉 자본의 감소가 있는 거를 결산 시에 뭐로 대체합니까?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자본금 얼마? 100만 원. 대변의 인출금 얼마? 100만 원. 사무실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사무실 뭐예요? 회사 자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 나갔다고 보고 이거는 비품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금 얼마? 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 자본과 관련된 거래이다. 13번 그렇죠? 답은 1번. 14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에 판관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800번대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답은 몇 번입니까? 네, 이자 비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계정 체계 보시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계정 체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판관비 클릭해 보시면 이게 800번대가 다 판관비잖아요. 자, 영업의 비용이 몇 번대로 되어 있습니까? 900번대로 되어 있습니다. 900번대에 뭐 들어가 있죠? 예, 이자 비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이자 비용의 구분은 이렇게 코드 체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문장의 의미를 기억을 해보면, 자, 매출액에서 뭐 차감하면,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주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면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이에요. 세금 전 이익.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소득세 차감 전 이익. 여기서 세금까지 내면 바로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라는 것은 요거가 바로 영업손익이에요. 이게 영업손익이에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거래는 요거죠. 요거. 외거래, 외거래. 그럼 이 외거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영업부 급여를 현금 줬어요. 여러분, 영업부 급여는 판관비죠. 우리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죠. 광고를 위하여 보통예금 지급하였다. 수재미를 위하여 한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우리 기업의 판매활동과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리고 사무실 전기요금은 당연히 전력비로서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15문제까지 우리 풀겠고요.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있는 그 문제에서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전산회계 이것만 공부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좀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단계로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